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결혼한 지 5년 차에 접어든 40대 여자입니다. 제가 벌써 결혼한 지 5년이 넘었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네요. 결혼 생활이라는 게 참 생각보다 쉽지 않더군요. 지난 5년간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가버렸어요. 뭐가 그렇게 바빴냐고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매일 일만 하고 시집살이를 하다 보니 저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본 게 언젠지도 모를 정도로 쏜살같이 지나갔어요. 지금 와 생각해보면 제 결혼 생활은 불행하기만 했던 것 같아요. 어쩌면 진작 알았으면서도 지난 5년간 꾹꾹 누르며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순진하게 남편 말만 고지고대로 믿고 있었거든요. 옛말에 참으면 병이 된다더니 정말 그 말이 딱 맞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해봤자 제 얼굴에 침 뱉기이니 어디다 말도 못하고 끙끙대다가 너무 답답해서 사연까지 보내게 됐네요. 저는 대학교 때 동기와 결혼을 했습니다. 사실 남편과는 동기이긴 하지만 대학 때는 전혀 친하지 않았어요. 졸업한 지도 한참 지나서 사회에서 다시 만나게 된 이후 가까워졌죠. 서로 너무 신기했던 게 제가 다니던 회사 앞에서 우연히 만났어요. 저희 회사에 카드 홍보를 나왔던 남편을 보고 제가 바로 알아봤어요. 저는 고객으로, 남편은 은행원으로 만난 거죠.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인이 되어서 우연히 만났다는 사실에 약간 취했던 것 같아요. 우연히 마치 운명처럼 느껴진 거죠. 저희는 회사 근처에서 자주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만났다는 신기함과 대학 때와는 사뭇 달라진 모습에 이끌려서 어느새 연애를 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그때까지 만난 어떤 남자보다 제게 잘해줬어요. 거기에 홀딱 넘어가서 결혼까지 하고 말았죠. 연애할 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음흉하고 두 얼굴의 남자인 줄은 말이죠. 항상 겉으로는 우리 가족을 위한 일이라면서 은근슬쩍 제게는 희생을 강요해놓고 본인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있더라고요. 남편은 저와는 달리 철저하게 계산적인 사람이었어요. 반면 저는 누군가를 좋아하면 다 퍼주는 성격이에요. 연애할 때도 생각해보면 데이트 비용 같은 것도 제가 많이 내기는 했어요. 제 자랑 같기는 하지만 제가 남편보다 연봉이 훨씬 더 높거든요. 그리고 제가 다니는 회사가 외국계 기업에다가 일도 많아서 저 때문에 데이트도 자주 하지 못하다 보니 미안한 마음에 제가 많이 밥도 사고 여행비도 부담하고 그랬거든요. 그럴 때마다 남편이 저를 추켜 세워줬어요. 와, 우리 자기 덕분에 나 비행기 처음 타봐. 능력자 여자친구 만난 덕분에 이런 호감까지 해보고 너무 좋다. 남편은 30이 넘을 때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그 나이 먹을 때까지 해외여행은커녕 제주도도 한 번 못 가봤대요. 사실 대학 때는 몰랐는데 남편네 집안이 경제적으로 좀 힘들어서 30이 넘을 때까지 시부모님에게 월급을 다 드렸대요. 아버지가 사업을 하셔서 어릴 때는 집안 사정이 꽤 괜찮았는데 아버지가 노름에 빠지고 나서부터 집안이 풍비박산났어. 집도 없어지고 빚쟁이들이 매일같이 찾아오고. 몰랐었는데 남편은 고등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쉬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러고 보니 대학 때도 남편은 항상 바빴어요. 친구들과 어울리기보단 항상 아르바이트가 있다며 수업이 끝나는 대로 사라졌거든요. 지금이야 시부모님 사정을 뻔히 알고 있으니 그럴 수 있었겠다 싶지만 연애할 때는 그런 모습이 좀 안쓰러웠어요. 돈을 벌어도 모을 줄만 알지 쓸 줄은 몰라서 음식점도 백반접이나 분식집만 가고 옷도 1년에 한두 벌도 못 사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때때마다 먹는 거든 입는 거든 알아서 제가 사서 남편을 챙겼습니다. 어떨 땐 자식에게 하나라도 더 좋은 걸 해주고 싶은 부모가 이런 기분일까 싶을 정도로 뿌듯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막상 결혼하고 보니 다르더군요. 결혼은 현실이었어요. 제 돈도 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이제 부부가 됐으니 무조건 서로의 수입을 합쳐야 한다고 했어요.
너무 당연하다는 듯 제게 제 월급을 모두 다 남편이 관리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엄연히 10년 넘게 사회생활을 한 사람이에요. 회사 내에서 직급도 있고 사회적으로 위치가 있는 사람이었죠. 아무리 부부가 되었다고 해도 그렇지 한순간에 제 월급을 몽땅 다 생활비로 내라는 건 따라주기가 힘들었습니다. 내 월급을 통으로 생활비로 맡기라고? 나도 지금까지 생활해오던 게 있는데 그건 말이 안 되지. 내가 나 좋자고 당신 돈 다 가져다 쓰겠다는 게 아니잖아. 용돈 충분히 줄 거니까 그걸로 생활하면 되지. 용돈? 나더러 이 나이에 용돈을 받아 쓰라고? 예민하게 생각할 거 없어. 나 은행원이잖아. 결혼 전에도 나한테 돈 관리 맡겼었으니까 그냥 쭉 내가 관리해준다고 생각하면 되지. 남편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남편은 은행원이잖아요. 사실 연애하기 전부터 은행원이라는 직업적인 부분에서 신용이 가다 보니 멋있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남편 말대로 연애하기 전부터 제 돈은 남편이 관리한 거나 다름없기도 하고요. 사귀기 전부터 계속 남편이 근무하는 은행에 다니면서 투자나 사소한 예금 같은 것도 다 남편이 맡아서 해줬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금 와서 돈 관리를 제가 하겠다는 것도 웃기기는 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저렇게 자신있게 말하는데 당연히 알아서 잘 하겠지 하는 막연한 믿음도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남편에게 불만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제가 느끼기엔 남편이 서서히 돈 가지고 자꾸만 치사하게 구니 저도 모르게 기분이 상하더라고요. 한 달 동안 힘들게 번 월급이 제 손에 들어오자마자 곧바로 남편에게 넘어가니 이것저것 제약이 많았습니다. 용돈이라고 주는 돈이 있기야 했지만 제 생각과는 달리 너무 적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결혼 초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원래 취미 부자예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먹고 싶은 것도 많은 성격이죠. 결혼 전에는 수영, 스쿼시, 요가, 중국어 등등 굉장히 다양한 취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거기다가 1년에 두세 번 정도는 무조건 해외여행을 가곤 했어요. 저는 주말에도 집에 가만히 있는 걸 너무 답답해하는 성격이거든요. 그런데 결혼하자마자 남편은 제 취미생활 가지고 트집을 잡더니 결국은 은근슬쩍 못하게 했어요. 처음엔 제가 집을 자주 비워서 집안일을 남편 혼자 다 한다고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결혼 전에야 장인 장모님이랑 같이 살았으니까 취미생활 다 즐기고 집에 와도 알아서 깨끗하게 청소돼 있고 밥도 차려주셨겠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잖아. 당신이 결혼 전이랑 똑같이 취미생활 즐기는 동안 집안일은 다 내 차지라고. 처음엔 저도 남편의 말이 맞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미안할 때도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리 늦게 퇴근해도 수영장에 들렀다가 집에 가거나 주말에는 중국어 학원을 갔어요. 제 할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남편은 항상 집에 있더라고요. 연애할 때도 데이트 안 하는 날은 항상 집에 있는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결혼하고 보니 남편은 완전 집돌이더라고요. 퇴근하면 칼같이 집에 들어왔어요. 상대적으로 저는 늦게 들어오니 집안일은 저보다 남편이 많이 하기는 했죠. 알았어. 내가 생각이 짧았어. 나도 취미생활 좀 줄이고 집안일에도 충실하게 할게. 근데 당신은 일하는 거 말고 하고 싶은 거 없어? 운동이나 공부 같은 거. 둘이 같이 하면 좋잖아. 여보, 우리는 이제 가족이야. 남편 아내로서 가정을 이루고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려면 지출을 계획적으로 해야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어떻게 내 집 마련을 해. 이제 보니 집안일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취미생활에 돈 쓰는 게 아까워서 그런 거였더라고요. 듣다 보니 저도 좀 서운하더군요. 부부라는 게 좋은 집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어쨌든 부부 사이가 사이좋게 유지돼야 그것도 가능한 거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막상 결혼하고 나니 저와의 관계보다 너무 돈에만 신경 쓰는 것 같았어요. 빚을 내서 무리해서 하자는 것도 아니고 버는 돈에서 조금만 내가 하고 싶은 일에 투자하겠다는 건데 꼭 그렇게 선생님처럼 굴어야겠어? 그리고 아기라도 생기면 이제 취미생활 같은 건 할 시간도 없을 텐데 그 전에라도 좀 놀아야지. 그런 안일한 사고방식이 문제라는 거야. 일하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취미생활 즐길 시간이 어딨어.
쓸데없는 곳에 쓰는 지출까지 아껴봐. 훨씬 더 빨리 집 사지. 제가 보기엔 남편은 항상 누군가에게 쫓기는 사람 같았어요. 사실 남편이 자꾸만 집 핑계를 대는 것도 저는 싫었습니다. 결혼할 때 집을 충분히 살 수 있었는데 굳이 전세로 하겠다고 한 건 남편이었어요. 남편이 은행원이다 보니 대출을 받아도 이자가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출을 받더라도 집을 매매할 생각이었어요. 제가 가진 돈에 조금만 대출받으면 작은 평수 아파트 정도는 충분히 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런데도 남편은 자꾸만 아이가 생길 때까지는 전세로 살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낳을지 말지도 모르는 아이 이야기를 하며 굳이 왜 집 사는 걸 미루는 건지 이해가 되질 않았죠. 저는 그런 남편이 너무 답답해서 결혼 전 시부모님께 인사를 갔을 때 제가 먼저 어른들 앞에서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제가 가진 돈이 좀 있으니 거기다가 남편 은행에서 대출을 좀 받아 집을 매매하겠다고요. 저는 당연히 시부모님이 제 편을 들어주실 줄 알았어요. 자식이 집을 산다는데 무조건 좋아하실 줄 알았죠.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노발대발하셨어요. 아무리 남자보다 모아놓은 돈이 좀 많다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남편 이름으로 대출받으라는 말을 그렇게 쉽게 하니? 그것도 남편이 은행원인데. 직장이 은행이니까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러라고 은행원들한테 이자도 싸게 해주는 건데요. 저는 시어머니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대출받아서 남편이 혼자 다 갚으라는 것도 아니고 부부가 함께 살면서 갚아나가겠다는 건데 왜 그러시는 건지 이해가 되질 않았죠. 그런데 그날 시댁에서 나오면서 남편이 한다는 말이 더 웃겼어요. 제 앞에서 어머니 편을 들면서 시어머니께서 다른 건 몰라도 집 구할 때 절대 여자한테 손 발리는 거 아니라고 하셨다네요. 남자네 집에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거기에 맞추는 거라고요. 사실 솔직하게 말해서 저는 이래서 가난이 대물림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이상한 자존심 때문에 자식 앞길을 막는다는 걸 시어머니는 정말 모르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많이 양보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마음으로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워낙 옛날 분이시니 집은 남자가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결혼할 때는 저도 남편 말대로 했습니다. 사실 본인이 은행에 다니면서 대출을 안 받겠다고 하는데 제가 받으라고 우길 수는 없으니까요. 결혼해서 살다 보니 전셋집에 문제가 좀 있었어요. 신축 빌라였는데 자꾸만 위층에서 물이 새서 불편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죠. 그래서 2년만 채우고 이사를 해야 했죠. 그런데 남편은 또 전세를 알아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결혼하고 처음으로 남편에게 강하게 말했어요. 이번엔 전세 말고 매매로 가자고요. 저는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할 때야 대출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아니었거든요. 상황이 2년 전과 분명히 달랐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남편 월급이야 거기서 거기였겠지만 저는 달랐어요. 제가 승진했거든요. 그래서 인센티브가 거의 매달 두둑하게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돈을 고스란히 남편에게 다 줬어요. 매일 집집 노래를 부르는 남편을 위해서요. 저는 결혼하고 나서는 정말 다른 사람으로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남편이 싫어하는 취미생활은 일절 끊고 남편이 주는 용돈만으로 알뜰하게 살았거든요. 가끔 결혼 전에 자유가 그립기도 했지만 이제는 남편과 부부가 되었으니 함께 같은 미래를 꿈꾸며 살아야 한다고 믿었어요. 그렇게 버텼으니 당연히 집을 살 자격이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닌 게 돈이 충분했어요. 지금 살던 집 전세금에 제가 지난 2년 동안 남편에게 준 월급과 인센티브만 합쳐도 작은 아파트 정도는 무리 없이 살 수 있는 금액이었거든요. 저는 무조건 아파트를 사고 싶었습니다. 결혼 전에 부모님 집인 아파트에서 등 따시게 살 때는 몰랐는데 아파트가 저와 딱 맞았어요. 아무 때나 퇴근하고 들어와도 주차 자리 널찍하고 건물 청소니 주인 잔소리니 들을 필요 없으니 무조건 아파트로 이사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어이없는 소리를 해댔습니다.
이번에도 전세를 구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댔어요. 아직 애도 없는데 아파트 갈 필요가 뭐 있어. 아기 생길 때까지는 전세 사는 게 이익이야. 도대체 뭐가 이익이라는 거야? 어차피 계속 아파트 값은 오르는데 하루라도 빨리 사는 게 이익인 거지. 지금까지 전셋집에 살면서 사실 불만이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여름 내내 천장에서 물이 새는 건 일쑤였고, 야근하고 피곤한 몸으로 운전하고 들어와서 밤새 주차자리 찾으러 다니느라 고생하면서도 남편에게 투정 한 번 부린 적 없었습니다. 싸우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더는 남편이 하는 대로 지켜만 보고 있을 수만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제 의사표현을 확실히 했습니다. 애가 생기든 말든 저는 아파트에 살고 싶다고요. 저는 그럴 만한 자격이 충분히 있다고요. 남편은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했지만 결국 백기를 들고 제 말대로 했습니다. 사실 남편이 더 우기면 저도 가만히 있을 생각은 아니었어요. 제가 하고 싶은 취미생활도 다 포기하고 월급에 인센티브까지 통째로 남편에게 바치는 이유가 집 때문이었는데 당연히 제가 요구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곳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집을 살 때 저는 당연히 공동명의로 할 생각이었거든요. 그것도 제가 백보 양보한 거였죠. 사실 제 명의로 한다고 해도 남편이 할 말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저 나름대로 남편을 배려한 거였어요. 집을 매매할 때 들어간 지분이 제가 훨씬 더 많지만 부부니까 공동명의로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매매할 집을 결정하고 계약만 남은 상태였는데 저희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시부모님께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며 참견하시더라고요. 공동명의? 세상에 그런 것도 있냐? 아무리 세상이 변했다고 해도 집은 당연히 남자 명의로 하는 거지? 아버님, 언제적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거야 당연히 남자가 집 사왔을 때 이야기죠. 이 집은 엄연히 제 돈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갔는데 공동명의도 제가 많이 양보한 거예요. 시아버지는 워낙 고지식한 분이세요. 결혼 전부터 알고야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아들 결혼할 때 돈 한 푼 도와주지 않으신 분이 참 사사건건 간섭하는 것도 많았죠. 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내가 너 결혼하기 전부터 어지간히 돈 좀 번다고 남자 앞에서 유세 떠는 애라는 건 진작 알았지만 어디 감히 시아버지 말에 토를 달아? 말세다 말세야. 너는 시집와서 네 시어머니 하는 걸 보고도 배우는 게 그렇게 없니? 네 시어머니는 내 말에 한 번도 아니라고 토를 단 적이 없어. 시어머니도 이해가 안 되기는 마찬가지였어요. 시아버지가 노름으로 집까지 날려먹었다는데 뭐가 그렇게 좋은지 부부 사이가 좋으셨어요. 항상 시아버지 편을 드셨죠. 어머님, 아버님 왜 그러시는 줄은 아는데요. 저는 이 부분은 절대 양보 못해요. 여보, 왜 가만히 있어? 우리끼리 다 상의한 이야기잖아. 당신이 확실하게 어른들께 말씀드려. 공동 명의가 싫으면 그냥 내 명의로 하든지. 저는 가만히 있는 남편이 더 얄미웠습니다. 저는 절대 물러설 수 없었어요. 억지도 정도가 있어야죠. 이렇게까지 말하고 싶지 않지만 남편이 결혼할 때 집 구하겠다고 내놓은 돈이 3천만 원이에요. 네, 물론 3천만 원도 큰 돈이죠. 하지만 저희 전세 보증금이 3억이었어요. 저희 부모님 1억, 제 돈 2억이 들어갔습니다. 남편 3천 가지고는 결혼 준비랑 가구, 가전 사기만 또 벅찼어요. 그때도 속으로는 은행 다니는 사람이 10년 가까이 직장을 다녔는데 어떻게 3천만 원밖에 모으지 못했을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보다 상대적으로 연차도 적었고 집안 사정도 넉넉지 않아 남편이 거의 가장이나 마찬가지였으니 그러려니 했습니다. 처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산적인 건 딱 질색이었어요. 제가 돈이 있으면 제가 좀 더 내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다고 제가 손해까지 보면서 모두 다 내어줄 수는 없었습니다. 집은 결국 공동명의로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냥 제 명의로 할 걸 그랬어요. 남편 같은 인간한테 조금 더 배려해주는 게 아니었는데 제가 잘못 생각해도 한참을 잘못 생각한 거였죠. 이사를 하고 나서 남편은 더 이상해졌습니다.
전보다 더 쪼잔하게 굴었어요. 한 번은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저희 친정아버지 칠순이 얼마 남지 않았길래 저는 남편에게 친정 부모님을 모시고 여행을 가자고 했습니다. 결혼하고 지금까지 해외여행은커녕 국내 여행 한번 가보질 못했거든요. 저는 이제 남편이 그렇게 염원하던 집도 샀으니 한시름 놓고 조금 즐겨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칠순 생일을 기념해 갔다 오면 좋겠다 생각했죠. 그런데 남편의 반응은 제 생각과 달랐습니다. 이사하면서 목돈을 얼마나 많이 썼는데 무슨 여행이냐면서 정색을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서운해서 눈물이 왈칵했어요. 해도 당신 너무하는 거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장인어른 칠순인데 내가 비싼 해외여행 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주말에 하루 정도 쉬고 오자는 건데 그거 몇 푼이나 든다고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말해야겠어? 뭐? 구질구질? 당신이야말로 너무하는 거 아니야? 우리 부모님 생신 때는 여행 이야기 한 적도 없으면서 장인어른 생신 때만 여행 간다고 하면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서운해 하시겠어. 그냥 생신이 아니고 칠순이잖아. 우리 아버지 칠순 때 여행 다녀오면 시아버지 칠순 때도 여행 가면 되잖아. 왜 그런 걸 가지고 비교하고 그래? 우리가 무슨 재벌이야? 양가 부모님 칠순 때마다 여기저기 길바닥에다 돈 쓰면서 여행 다니게? 살아온 환경이 너무 다르다 보니 사고방식 자체가 달랐습니다. 어른들 칠순에 여행을 가는 게 재벌들이나 하는 건가요? 저는 기가 막혀서 웃음이 다 나오더라고요. 남편이 이렇게까지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인지 정말 몰랐어요. 그런데 얼마 뒤 더 어이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친정아버지께서 당신 칠순을 맞아 해외로 여행을 가자고 먼저 이야기하셨어요. 여행 비용도 아버지가 다 내주시겠다고요. 저는 너무 죄송해서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철딱선이 없는 남편은 자기가 한 소리는 벌써 다 잊었는지 아주 좋아 죽더라고요. 남들은 부모님 칠순이면 잔치도 하고 여행도 보내드리고 한다는데 제가 어쩌다 이런 불효자식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부모님도 티는 내지 않으셨지만 자식이라고는 저 하나인데 말은 안 하셔도 분명히 서운해하실 것 같았어요. 저는 남편에게 호텔이랑 비행기표까지는 다 아버지께서 해주셨으니까 여행 가서 쓰는 경비라도 우리가 하자고 이야기했어요. 사실 그런 건 제가 말하기 전에 남편이 다 알아서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했지만 기대해서 뭐 하겠어요. 돈이라면 아주 벌벌 떠는 인간인데요. 그런데 그 와중에 이 정신 나간 인간이 헛소리를 하더군요. 장인어른이 우리보다 돈이 훨씬 더 많으신데 우리가 뭐하러 내? 장인어른이 사주시면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하면 되지. 당신 도대체 왜 그래? 원래 이렇게 양심이라고는 없는 사람이었어? 나 도저히 안 되겠어. 내 월급 다시 다 내놔. 그냥 내가 관리할게. 그제야 정신 차린 저는 남편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 돈 다 내놓으라고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억울했어요. 지금까지 남편 말만 듣고 토 한 번 달지 않으면서 남편이 달라는 대로 다 줘버린 제가 바보 같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이유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인데 이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그렇게 나올 줄은 몰랐는지 무지 당황하더라고요. 아, 여보, 내가 당연히 농담한 거지. 설마 내가 그렇게 개념 없는 짓을 하겠어? 여행까지 장인어른이 보내주시는데 내가 돈 한 푼 안 쓸 리가 없잖아. 여행 가서는 당연히 우리가 다 내야지. 장인어른 칠순이신데. 남편은 지금까지 큰 소리를 치다가 갑자기 꼬리를 내리는 게 뭔가 수상했지만 그때는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어요. 지도에 앙심이라는 게 있으니 말해놓고도 아차했다 싶어서 수습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제 남편을 너무 과대평가했더군요. 남편을 믿는 게 아니었습니다. 친정 부모님과 여행을 가서도 남편은 구제불능이었어요. 여행 가서 따로 드는 비용은 다 알아서 낸다더니 아주 잔머리를 굴리는 게 제 눈에는 다 보이더라고요. 부모님과 쇼핑만 가면 화장실에 간다고 사라져서는 나타나지 않기 일쑤였고 식당에 가서도 계산할 때만 되면 전화가 왔다면서 핸드폰을 들고 나갔어요. 얼마나 얄미운지 정말 꼴도 보기 싫더라고요.
어쩜 40도 넘은 어른이 저렇게 뻔히 눈에 보이는 짓을 할 수 있을까요? 제 남편이지만 세상 저런 모질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제가 알아서 다 계산했어요. 무슨 돈으로 했냐고요? 저도 얼마 전부터 딴주머니를 차기 시작했거든요. 사실 제가 번 돈이니 엄연히 딴주머니가 아니긴 하죠. 회사에서 들어오는 인센티브는 매달 금액이 달라요. 어느 달은 안 들어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얼마 전 들어온 제 인센티브는 제가 따로 챙겼어요. 친정아버지 칠순이라는데 돈 없다고 여행은 무슨 여행이라고 하는데 아주 정남이가 뚝 떨어지더라고요. 왜 진작 딴주머니 찰 생각을 안 했을까 하는 후회마저 들었습니다. 이제라도 알았으니 앞으로는 조금씩 제 것을 찾아야겠다 싶었습니다. 인센티브를 시작으로 해서 남편에게 벗어나서 조금씩 결혼 전에 제 모습으로 돌아가야겠다고 다짐했죠. 가만 보면 남편은 시부모님의 씀씀이를 하나도 안 닮았어요. 남편이 어렸을 때부터 가장 노릇을 했다고는 하지만 저희 시부모님은 남편처럼 지질이 궁상을 떨지는 않으시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갔을 때도 보니까 시아버지가 차를 바꾸셨더라고요. 남자는 딱 자기 나이에 맞는 좋은 차를 타야 돼. 내 나이도 내일 모레면 칠순인데 중후한 느낌의 세단 정도는 타줘야지. 시아버지는 젊을 때 사업을 크게 하셨던 분이라서 약간 허세가 있으셨어요. 아마 노름으로 돈을 안 날렸으면 지금쯤 씀씀이가 다르셨을 거예요. 시어머니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면서 혀를 끌끌 차셨지만 저는 시아버지의 말씀이 아예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지금까지 산 날보다 앞으로 살 날이 더 적으신 분이 본인의 삶에 무리가 되지 않는다면 하고 싶은 대로 즐기고 사는 게 좋은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무슨 돈으로 사셨을지는 궁금하긴 했어요. 아직 시부모님 두 분 다 일을 하기는 하시지만 생활이 그렇게 여유롭지는 않으세요. 지금 살고 계신 집도 전세로 알고 있고 시아버지께서는 전에 노름으로 가족들에게 진 빚이 있어서 그 빚을 아직도 갚고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집에 오는 길에 넌지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차를 아무래도 할부로 사셨을 텐데 어느 정도 갚으실 능력이 되시냐고요. 저도 가족이니 당연히 그 정도는 물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은 제 말에 기분이 좀 상한 것 같았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젊어서 워낙 벌어놓은 게 없어서 지금까지 힘든 일 하시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대책 없으신 분들 아니야. 저는 분명히 그런 의도로 말한 게 아닌데 남편이 좀 예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도 며느리고 가족이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에 걱정돼서 물은 건데 뭘 그렇게까지 예민하게 받아들여. 혹시나 부모님 힘드시면 우리가 찻값 내드릴 수도 있는 거잖아.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사실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제가 먼저 말한 적도 있었어요. 결혼 전에 남편이 가정이나 다름없었다고 했으니 남편이 결혼하고 나서 시부모님 사정이 많이 힘들어지시는 건 아닌가 해서요. 그때 남편이 그랬어요. 자기는 양가에 똑같이 하는 게 좋다고요. 처가 집에 용돈 안 드리는데 어떻게 자기네 집에만 드리냐고 괜찮다고 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결혼하고 나서 시아버지는 건물 경비원으로 취직하셨고 시어머니도 식당에서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두 분 사실 정도의 경제력은 된다고요. 제가 순진한 걸까요? 저는 남편 말이라면 항상 고지고대로 믿었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좀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제가 늦게까지 야근을 하고 들어왔는데 남편이 누구랑 통화하는지 제가 들어오는지도 모르더라고요. 고객님이라고 부르는 게 분명 회사 동료는 아닌 것 같은데 꽤 큰 금액 이야기가 오고 가면서 투자가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고요. 자기도 있는 돈 다 넣었으니 걱정하지 말라면서요. 전화를 끊을 때쯤은 자기를 꼭 믿어야 한다고까지 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은행원이 따로 고객이랑 개인 전화 통화를 하면 안 되는 걸로 아는데 남편이 늦은 시간까지 도대체 누구와 통화를 하나 싶어 저는 이상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다가가서 믿기는 누구를 믿냐고 농담조로 이야기했죠.
그러자 남편이 화들짝 놀라더니 아무것도 아니라면서 방에 들어가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순간 촉이 왔습니다. 남편이 분명 통화를 하면서 투자라고 했어요. 이 인간이 설마 저에게 말도 안 하고 돈을 투자하기라도 한 거 아닌가 싶더라고요. 저는 아무래도 이상해서 꼬치꼬치 캐물었어요. 남편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이리저리 말을 돌리길래 저는 당장 통장 내역부터 보여달라고 했어요. 사실 지금까지 한 번도 남편에게 통장을 보여달라고 한 적이 없었어요. 부부 사이에 돈 가지고 예민하게 굴고 싶지 않아서이기도 했고, 왠지 제가 남편을 믿지 못하는 것처럼 의심하는 것 같아 이야기하지 않았죠. 그러고 보면 남편도 지금까지 돈 관리를 하면서 제게 자세히 이야기해 준 적이 없었어요. 이제 더는 미룰 수 없겠더라고요. 역시나 남편은 뭔가 숨기는 게 있었어요. 알고 보니 저한테 말 한마디 상의 없이 제 돈을 가지고 주식을 하고 있었더군요. 가끔 퇴근하고 집에 오면 주식 채널을 보면서 혼자 중얼거리는 걸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제 돈을 가지고 멋대로 투자를 하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습니다. 당신, 나 못 믿어? 나 은행원이야. 내가 이래봬도 은행에서 VIP 고객들 상담도 도맡아 하고 있어. 정보력이 얼마나 좋은데. 내가 집 사고 남은 돈으로 알아서 잘 투자했으니까 걱정하지 마. 남편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제멋대로인 사람이더군요. 아무리 돈 관리는 본인이 하고 있다곤 했지만 엄연히 제가 번 제 돈인데 어떻게 저랑 한마디 상의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았죠. 남편에게 도대체 어디다 얼마를 투자한 건지 물었습니다. 저는 주식의 주자도 모르지만 그래도 제 돈이 안전하게 잘 관리되고 있는 건지는 확인을 해야 됐으니까요. 남편은 분명 전 같았으면 제 앞에서 정색하면서 알아서 할 테니 신경 쓰지 말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제 돈을 다 내놓으라고 엄포를 놓은 게 아무래도 신경 쓰였는지 웬일로 제 핸드폰을 꺼내서 증권 어플을 보여주더라고요. 내가 나중에 서프라이즈로 알려주려고 했는데 이거 봐, 엄청 오르고 있잖아. 당신은 봐도 잘 모르겠지만 이게 진짜 아는 사람들만 아는 고급 정보를 투자한 종목이라니까. 그러니까 당신은 걱정 말고 굿이나 보다가 떡이나 먹으면 돼. 이때까지만 해도 주식이 오르긴 많이 올랐는지 남편은 아주 자신만만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안했어요. 제가 주식에 대해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핸드폰만 두드리고 앉아서 돈을 번다는 게 사실 믿음이 가질 않았거든요. 제가 그런 말을 할 때마다 남편은 오히려 제게 답답한 소리 한다면서 투덜거리면서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누가 직장만 다니면서 먹고 사냐고 무조건 투자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나한테 상의도 안 하고 마음대로 벌린 일이니까 당신이 다 책임져. 나중에 내 돈 조금이라도 손해보면 당신이 다 보상해. 알았어? 남편은 아주 손가락까지 걸고 약속하더군요. 정말 믿을 만한 정보이니 걱정할 거 없다면서요. 이미 불안불안하기만 했던 저와 남편 사이에 믿음의 고리는 결국 끊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야기만 들으시다 보면 제가 멍청하다고 뻔한 거 아니냐고 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끝까지 남편을 믿고 싶었어요. 저희는 아이 없이 5년 넘게 결혼 생활을 이어왔어요. 둘 다 나이가 많아서 그런지 아이가 생기질 않더라고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이도 없이 5년 넘게 결혼 생활을 유지한다는 건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랍니다. 저 나름대로 애정이 있기에 가능한 거였죠. 제가 가장 좋아하던 취미생활도 포기하게 만들고 저희 부모님께 돈 한 푼 쓰지 않는 못난 남편이었어도 앞으로 함께 가정을 만들어갈 정도의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믿었어요. 저도 제가 이렇게 멍청한 사람인 줄은 몰랐습니다. 지금까지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디를 가나 똑소리 난다는 소리만 듣고 살아서 제가 저에 대해 착각하고 있었나 봐요. 저는 헛똑똑이었습니다. 제가 이런 일을 당할 줄은 몰랐어요. 남편이 확실하다고 한 주식이 있었잖아요. 그게 아침 경제 뉴스에 대문짝만하게 떡하니 나오더군요. 그게 작전주였다고요.
이미 손해가 나기 시작한 지 한참은 된 것 같았어요. 저는 마음이 급했습니다. 남편 말만 믿고 있었는데 주식의 주자도 모르는 제가 보기에도 손해가 막심한 것 같았어요. 저는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오자마자 붙잡고서는 지금 당장 핸드폰을 내놓으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장 주식 상황이랑 제게 받아간 월급은 어떻게 됐는지 보여달라고 따져 물었죠. 그러자 남편은 태어난 척 웃었습니다. 제게 그렇게 소심해서 투자를 어떻게 하냐며 시답지 않은 소리를 해대더군요. 더는 남편을 못 믿겠더군요. 저는 남편 핸드폰을 빼앗았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집 자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겠다고 몰아붙였어요. 남편은 끝까지 보여주지 않으려고 버텼어요. 저는 정색했습니다. 당신 나랑 약속한 거 잊었어? 내 돈 날리면 당신이 다 토해내야 한다고 했지? 지금 당장 핸드폰 안 보여주면 당신이랑 나 끝이야. 알았어? 사실 지금 당장 남편은 이혼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거죠. 항상 제 앞에서 잘난 척하면서 돈 관리에 있어서는 완벽하다는 듯 굴었는데 큰 돈을 날리게 생겼으니까요. 노름으로 돈을 날린 시아버지를 그렇게 욕하더니만 남편도 다를 게 없었어요. 남편은 결국 핸드폰을 건넸습니다. 그런데 얼굴이 잔뜩 일그러져 있더군요. 그 표정을 보는 순간 직감했습니다. 뭔가 잘못되기는 잘못됐구나 하고 말이죠. 역시나 나쁜 촉은 언제나 들어맞았습니다. 남편, 아니, 이 인간이 아주 저를 제대로 속였더라고요. 제 돈을 가지고 헛질할한 게 주식뿐이 아니었어요. 명색이 은행원이라는 인간이 대놓고 증거를 남겼더군요. 저를 얼마나 멍청한 호구로 봤으면 이랬을까 싶었습니다. 상상치도 못한 내용이 있었어요. 남편 이름으로 된 담보대출이 있었어요. 당신, 이게 뭐야? 담보대출이라니. 이 집 살 때 분명 내 적금 가지고 샀다고 그랬잖아. 근데 대출이 왜 2억씩이나 있어? 설마 당신 나한테 거짓말한 거야? 나 모르게 대출 받았어? 남편이 지금까지 저를 속여온 걸 생각하면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다 못해 이가 갈렸습니다. 이사한 이후로 지금까지 주변 사람들이 물으면 남편은 항상 대출 없이 아파트를 샀다고 으스대며 자랑했어요. 물론 그럴 때마다 저도 뿌듯했고요. 그런데 그게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통장 내역에 버젓이 증거가 있었죠. 매달 남편 월급에서 꼬박꼬박 대출 이자까지 나가고 있더라고요. 내 돈. 그럼 내 돈은 다 어디 갔어? 대출 받아서 집 산 거면 지금까지 내가 당신한테 보낸 돈 그거 어디 갔냐고!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남편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이미 다 들켰으니 이제 될 대로 되라는 건지 아예 변명조차 하질 않더군요. 저는 제 눈으로 직접 보고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계좌번호를 한 번 더 확인했어요. 제가 남편에게 보낸 계좌가 맞는지요. 맞았습니다. 그 계좌가 맞았어요. 입출금 내역을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했더니 생각지도 못한 내역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제가 5년 동안 제 월급과 인센티브를 보낸 남편 통장에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의 이름만 수두룩하더군요. 지난 5년간 제가 매달 남편에게 보낸 월급은 고스란히 시부모님에게 보내고 있었어요. 아들 며느리가 시댁에 용돈도 좀 줄 수 있지 뭘 그러냐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 제가 대략 금액을 좀 말씀드리자면요. 한 달에 남편이 시부모님에게 보낸 돈이 평균 400이 넘었어요. 말 그대로 웬만한 직장인 월급을 고스란히 갖다 바친 거죠. 이건 단순히 용돈이라고 말하기엔 말도 안 되는 금액 아닌가요? 저는 누군가 제 머리를 쇠망치로 세게 내리친 것만 같았어요. 지금까지 제가 뭘 하고 있었던 건지 싶을 정도로 배신감이 몰아쳤죠. 더 기가 막혔던 건 바로 남편의 태도였습니다. 당신도 알잖아. 우리 아버지 빚 많은 거. 친척들이 나 은행 다니는 거 다 아는데 나더러 돈 안 갚는다고 아주 난리를 치는 거야. 안 갚으면 은행까지 찾아온다 그러고. 그래서 내가 당신 돈 좀 갖다 썼어. 내 돈으로 아버님 빚을 갚았다고?
그것도 매달? 다 빚 갚은 건 아니고. 사실 부모님 취직했다는 거 거짓말이야. 당신한테 쪽팔려서 그냥 그렇게 말했어. 쪽팔린다는 사람이 매달 제 돈으로 시부모님 생활비를 드렸답니다. 저는 너무 황당해서 말도 안 나오더군요. 남편이 이렇게 뻔뻔한 사람인 줄을 몰랐어요. 지금까지 제가 알게 될까봐 꽁꽁 숨겨온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말도 안 되는 게 제게 진실을 들키고 나자 오히려 당당하게 나오더군요. 능력 있는 며느리가 쪼잔하게 왜 그래?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효도했다고 생각하면 되지. 자기는 집도 잘 살고 돈도 잘 벌잖아. 노블레스 오블리주 알지? 어려운 사람 도왔다고 생각해. 남편은 정신이 나가도 완전 나간 것 같았어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구질구질할 수가 있죠. 저는 제 눈으로 보고도 이 남자가 정말 제가 알던 사람이 맞나 싶었습니다. 당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나한테는 용돈이라고 한 달에 50만 원 주면서 아무것도 못하게 해놓고는 뭐? 한 달에 400만 원씩 내 돈을 훔쳐다가 멋대로 써놓고 효도? 너 지금 제정신이니?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손이고 발이고 덜덜 떨렸습니다. 지금까지 남편이 제 앞에서 떨었던 위선과 가식이 떠오르면서 자리에 서 있기도 힘들더라고요. 이 배신감과 처절한 기분을 어떻게 보상받아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저는 오로지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남편에게 똑같이 대갚음해주고 싶었습니다. 얼마 뒤 저는 만만의 준비를 해서 시댁으로 쳐들어갔어요. 남편의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이후 저는 이날만을 기다렸습니다. 저는 남편에게도 퇴근하는 대로 시댁으로 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싸운 남편의 짐을 바닥에 던져버렸죠. 남편과 시부모님은 당연히 이게 다 뭐냐고 물으셨어요. 뭐긴요. 아버님, 어머님의 잘난 아들 짐이에요. 오늘부터 제가 아드님 내쫓을 거니까 세 분이서 행복하게 사세요. 제 말에 남편과 시부모님은 모두 다 놀라서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남편도 어른들 앞에서 이게 무슨 짓이냐며 제게 소리를 질렀죠. 네가 뭔데 감히 내 아들을 내쫓아? 네, 제가 아버님 잘난 아들 반품할 거예요. 다시는 안 받아줄 거니까 다시 보낼 생각은 꿈도 꾸지 마세요. 이게 오냐 봐주니까 아주 살인분별 못하고 날뛰는 것 좀 봐라. 이 등신 같은 놈아. 너는 도대체 눈이 어디 달렸길래 저런 싹바가지 없는 년을 며느리라고 데려왔어? 시아버지는 제 욕을 해대면서 남편의 등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한심하다면서요. 제가 어이가 없어서 더는 들어줄 수가 없더군요. 남편도 남편이었지만 시부모님도 진절머리 나게 싫었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아버님,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리세요? 세상에 저 같은 며느리 없다고 며느리 돈으로 죽을 때까지 호강하며 살 거라고 하실 땐 언제고요? 뭐야? 그게 무슨 개소리야? 내가 언제 그런 소리를 했다고? 난 너같이 드센 년은 며느리로 인정한 적 없다. 저는 그럴 줄 알았습니다. 독하디 독한 시아버지가 쉽게 인정할 리가 없었죠.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있었어요. 저는 제 핸드폰으로 전송해 놓은 녹음 파일을 틀었습니다. 남편과 시아버지의 통화 내용이었어요. 아버지, 이번에 진짜 못 도와드려요. 진아가 얼마 전부터 모아놓은 돈 얼마나 되는지 통장 보여달라고 했다니까요. 저도 진짜 힘들어 죽겠어요. 돈 좀 잘 번다고 집안일이고 뭐고 다 저한테 시키는데 저 요즘 진짜 식모살이 한다고요. 그러니까 저도 집에서 어깨 좀 펴고 살게 제발 돈 좀 아껴 쓰세요. 이 멍청한 놈이 복인 줄도 모르고 어디서 투덜거려? 네 마누라 없었으면 네가 그런 이름 있는 아파트에 살아보기나 했겠어? 네가 잘해야 네 마누라가 딴 맘 안 먹고 지금처럼 열심히 돈 벌어올 거 아니야. 나는 앞으로도 네 마누라 돈으로 평생 먹고 놀라니까 정신 바짝 차려라. 네 마누라 놓치면 너도 같이 호적에서 파버릴 거니까 명심해. 사실 남편의 진실을 모두 알게 된 날 바로 남편을 내쫓고 싶었어요. 하지만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남편이 제 돈을 빼돌려서 시부모님에게 줬다는 증거요.
남편은 워낙 꼼꼼하고 사람을 믿지 못하는 성격이다 보니 핸드폰에 모든 통화가 녹음되는 어플을 깔아놨어요. 그래서 남편이 잘 때 몰래 시아버지나 시어머니와 통화한 내용만 찾아서 모두 제 핸드폰으로 전송해뒀습니다. 하나하나 듣다 보니 기가 차다 못해 말문이 막히더군요. 남편 통장 내역을 볼 필요도 없었어요. 통화마다 아버지에게 얼마를 보냈네, 어머니 계좌로 얼마를 보냈네 하며 아주 상세하게 이야기한 통화 내용이 다 나오더라고요. 저는 며칠 동안 한숨도 못 잤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 거지 같은 집구석에 이용당한 것만 생각하면 아주 천불이 올라서요. 제가 들려준 통화 내용에 시부모님은 당황하며 어쩔 줄 몰라 했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였고요. 저는 아버님이 저를 이렇게까지 아끼는지 몰랐지 뭐예요. 제 앞에서는 돈 번다고 유세 떨지 말라고 그러시더니만 뒤로는 제 돈으로 아주 편하게 사셨더라고요. 아니, 며느리도 가족인데 그럼 네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네 돈이고 그런 거지. 뭘 그런 걸 가지고 서운하게 선을 긋고 그래. 아버님 말씀대로 저는 더는 등신 같은 아들분하고 못 살아요. 이혼할 테니까 당장 제 돈 다 내놓으세요. 얘가 지금 뭐라는 거야? 너 도대체 어디서 배워먹은 말버릇이야? 며느리 돈 좀 시부모가 갖다 썼다고 어른들 앞에서 이혼이니 이딴 말을 들먹여? 저 인간이 누굴 닮아서 저렇게 멍청한가 했더니만 다 어머님을 닮아서 그런 거였네요. 제 허락도 없이 제 돈 도둑질해놓고 어디서 큰 소리예요? 더 이야기하고 싶지 않으니까 제 돈 다 토해내요. 안 그러면 등신 같은 아들 그나마 다니던 직장까지 잘릴 테니까요. 당신 말이면 단 줄 알아? 네가 무슨 수로 날 잘라? 네가 돈 좀 벌었다고 아주 천지분간을 못하나 본데 나 이래봬도 은행에서 대출 실적 원탑인 거 몰라서 그래? 여기저기 지점에서 아주 못 데려가서 난리라고 내가. 역시 넌 참 머리가 나빠. 내가 조금 전에 녹음 파일 들려준 거 잊었니? 내가 너랑 어머님 아버님 녹음 파일만 가지고 있을 것 같아? 네가 VIP 고객들한테 따로 연락해서 정보 빼돌리고 대출 실적 올린 증거 내가 다 가지고 있어, 이 등신아. 그제야 사태 파악이 되는지 시아버지도 시어머니도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애써 태어난 척 머리를 굴려보려고 했지만 방법이 없었죠. 그때였습니다. 역시나 그나마 이 집구석에서 머리가 제일 잘 돌아가는 시아버지가 남편의 무릎을 꿇리더라고요. 나 자동차 할부 몇 년이나 남았는지 알지? 네가 다 갚을 거 아니면 당장 무릎 꿇고 네 마누라한테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 그 와중에 시어머니는 귀한 아들한테 뭘 시키는 거냐며 눈치 없이 말렸지만 시아버지는 마음이 급한지 아주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잘하면 본인까지 무릎을 꿇겠더라고요. 내가 잘못했어. 나도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 당신 알잖아. 나 어릴 때부터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아서 불쌍하게 산 거. 나 당신 없으면 못 살아. 나도 아버지랑 어머니가 시켜서 억지로 그런 거야. 내가 부모님이랑 인연 다 끊고 당신한테만 올인해서 잘할 테니까 제발 한 번만 봐줘. 멍청한 남편은 아주 찌질함의 극치를 보여주더군요. 지금까지 그렇게 효자인 척 제 앞에서 꼴값을 떨더니만 결국 지가 궁지에 몰리니 부모를 버리더군요. 이런 게 이 집안의 그 대단한 가족애인가 봅니다. 남편의 말에 시아버지는 남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시어머니도 말리지 못할 정도로 남편 온몸을 두드려 팼습니다. 남편은 아주 곡소리를 냈어요. 이 새끼가 지 살겠다고 부모를 버려? 내가 너 그런 걸 보려고 대학까지 보내는 줄 알아? 아버지 아파요. 그만 좀 때려요. 그리고 말은 바로 해야죠. 아버지가 노름으로 돈 다 날려서 대학도 다 내 손으로 다녔는데 무슨 소리예요? 지난 5년 동안 제 앞에서는 이런 화목한 가족이 없는 것처럼 굴어대놓고는 마지막은 아주 찌질하다 못해 추잡했습니다. 그 이후로 어떻게 됐냐고요? 저는 제가 말한 건 무조건 지키는 편이에요. 남편이 다니는 은행에 녹음 파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남편은 은행에서 잘린 것 같더군요. 저는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해요.
남편처럼 돈에 대한 가치관이나 개념이 잘못된 사람은 절대 은행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는 아직 이혼 소송 중입니다. 소송은 남편이 아니라 제가 했어요. 집을 살 때 공동명의로 한 탓에 재산 분할 시 남편에게 반을 줘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절대 남편에게 1,000원 한 장도 줄 수 없었어요. 지금까지 빼돌린 제 돈이 얼만데요. 위자료를 받아도 시험찮죠. 저는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끝까지 소송해서 남편에게 그 어떤 것도 뺏기지 않을 생각입니다. 저는 제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남편 짐도 다 빼버리고 번호키도 싹 바꿔버렸어요. 대출 이자는 당연히 남편이 빌렸으니 본인이 갚고 있고요. 저도 지금까지 번 돈 시댁에 다 털리기야 했지만 남편 말대로 거지들한테 적선했다 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삶이 고단할 거예요. 은행도 잘리고 빚에 허덕이고 있을 테니까요. 최근까지도 시아버지께서는 제게 전화를 하세요. 세아가, 내가 너무 잘못했다. 우리가 모자라서 아들놈을 부족하게 키웠어. 네가 너그러운 마음으로 조금만 이해해줘. 이혼 소송만 취하해주면 내가 앞으로 너한테 아주 잘하마. 한 번 가족은 영원한 가족 아니겠니? 씨알도 안 먹히는 소리를 쉬지도 않고 하더군요. 이런 헛소리 하실 시간 있으시면 나가서 직장이라도 구하세요. 제가 이혼 소송하면서 남편이 어머님 아버님한테 제 돈 빼돌린 것도 다 증거 제출해서 아버님이 제 위자료 주셔야 할지도 몰라요. 아가야, 우리가 그래도 같이 뜨신 밥 먹은 게 몇 년인데 이러면 안 되지.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다오. 저는 절대 멈출 생각이 없습니다. 저야 이미 손해볼 만큼 봐서 잃을 게 없는 사람입니다. 남편에게 빼앗을 수 있는 건 다 뺏어버릴 겁니다. 좋은 소식 있으면 또 사연 남기겠습니다. 제 넋두리가 담긴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